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시진핑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네가 원하는 거를 시진핑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 트럼프에게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건들지 마라. 두 번째, 암호화폐 살 돈으로 총알과 히토리를 사라. 미국의 패권은 반도체와 군사력에서 나오는데 암호화폐 살 돈이 어딨냐. 지금 총알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국방 예산을 증액하라는 거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갈등 후 트럼프의 정책 양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아까 전 질문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일시적인 문제냐라는 거예요. 지금 월가가 이렇게 강력한 자기들만의 어떤 수익 구조를 트럼프가 때려 부수겠다고 한 상황에서 채권 시장을 움직여서 트럼프를 지금 저지시켰어요. 트럼프가 채권 시장이 작용단 활동에 의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니까 지금 현실 자각을 한 거예요. 내가 세계화주의자를 무찌르겠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세계화주의자들의 헤드쿼터인 월가가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능력을 보니까 얘네들을 등지고서는 자기가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채권 작용단의 활동을 보고 월가의 힘을 현실 자각을 한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일단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섰죠. 90일 유예했죠. 자, 그럼 이게 2보 전쟁을 위한 1보 후퇴냐 아니면 완전히 굴복한 거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걸 판단하려면 월가의 트럼프에 대한 견제가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지속 가능한 거냐를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월가의 지금 이 견제하는 힘은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월가가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보니까 내가 섣불리 이 전쟁을 노골적으로 계속했다가는 완전히 여기서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반대로 월가는 트럼프가 자신들이 채권 시장을 움직여서 트럼프에게 참교육을 시키겠다고 선언했는데 트럼프가 거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반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가는 탄력을 받은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월가는 트럼프가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내가 누군가를 참교육시키는데 대상이 지금 내 말을 무서워하고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본격적으로 하겠죠. 그럼 월가는 지금 트럼프에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뭐라는 거를. 트럼프가 자기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뭐냐면 5월 30일 날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 경제 포럼에 참석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어요. 그날 트럼프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어떤 매체에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세계관과 월가의 대결 구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게 레이건 국가 경제 포럼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이미 다이먼이 무슨 얘기를 했냐. 첫 번째, 내가 최근에 베이징에 가봤다. 중국은 쉽게 해서 시진핑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가 가서 보니까 전혀 신경도 안 쓰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네가 중국한테 관세 전쟁을 시작해서 네가 원하는 거를 시진핑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관세 전쟁 소용없다. 그러니까 중국을 건들지 마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암호화폐 살 돈으로 총알과 히토리를 사라 라고 했어요. 미국의 패권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나오는데 반도체와 군사력에서 나오는데 암호화폐 살 돈이 어딨냐 지금. 그러려면 총알을 더 사라. 총알 더 사라는 얘기는 뭐 총알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국방 예산을 증액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모함 더 사고 로키드 마틴에서 F-35 전투기를 더 사라. 히토리를 더 사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얘기 뭐냐면 중국 건드리지 마라. 국방 예산 증액해라. 암호화폐 사지 마라. 준비 자산으로 원래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암호화폐 사지 마라. 또 하나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 그 채권의 시장 조성자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하고 이제 그 모건 스탠리 이런 주요 투자은행들 있잖아요. 이게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수급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안 좋으면 채권을 안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채권을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1차적으로 그냥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가 미국 국채를 그냥 사줘요. 그래서 수요를 만들어줘요. 억지로.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금리 위기 때나 아니면은 그 팬데믹 위기 때 갑자기 이제 채권 수요가 줄어들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채권을 팔기 시작해서 시장에다가 팬데믹 때.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완전히 수요가 그냥 제로가 되니까 미국은 또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 돈을 풀기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반대로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발행했죠. 거의 7조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어요. 근데 그 7조 달러의 채권을 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사줬나? 원래는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시장 조성자들이라고 하는데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사줘야 되는데 금리 위기 이후에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자기 자본으로 채권을 못 사게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쉽게 얘기해서 채권에 니네가 고객의 돈으로 니네가 지금
투기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투기하니까 금융시장이 결혼돼서 금융위기가 난 거야. 그래서 공화당이 만들어 놓은 볼커 룰이라는 걸로 사실 이 채권 조정자들이 자기 자본으로 채권 쉽게 얘기해서 투기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까지 그 규제 때문에 금융사들이 채권 시장에서 돈을 벌었던 거를 이 투자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채권 시장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지금 채권 작용단이 참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자기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야, 지금 사실 우리가 그동안 채권을 사줘서 미국 정부가 먹고 산 건데 앞으로 채권 시장에 위기가 오면 우리가 채권을 못 사. 왜? 금융위기 때 니네가 규제를 만들었잖아, 공화당이. 그러니까 그 규제 풀어. 지금 앞으로 니네가 채권을 팔면 우리가 다 사줄게. 규제 풀어. 지금이 좋은 기회야. 규제 풀어. 명분이 좋잖아. 첫 번째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곧 붕괴할 텐데 채권 시장이 붕괴할 때 우리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 도와줄 수가 없다. 트럼프에게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네가 지금 계속 이러면 우리가 안 도와줄 거야 라는 거죠.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가만 놔둬. WTO의 그 자유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월가 입장에서 보면 자유무역의 전초기지예요. 근데 월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개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역 개방보다는. 세 번째가 무슨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 살 돈으로 총알 사, 히토류 사고, 반도체 산업 육성하고 그 로키드 마틴 전투기 더 사라고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자, 월가 규제 없애줘. 중국 가만 놔둬. 군수산업 국방 예산 증가시켜. 이 세 가지가 트럼프 세계관에서 보면 아젠다 47에서 트럼프가 세계화주의자들을 물리치겠다고 해놓고 때려잡을 7가지 세력을 쭉 명시를 해놨거든요. 아젠다 47이라는 건 지금도 따따따 아젠다 47.com에 들어가시면 트럼프가 47가지 공약을 해놨는데 거기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때려 죽일 세력들이 첫 번째 글로벌리스트, 아까 얘기했듯이 월가 민주당. 두 번째 워몽거, 그 전쟁광들, 군수산업, 로키드 마틴이죠, 보잉하고. 세 번째가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때려잡을 대상으로 월가, 로키드 마틴, 차이나를 1, 2, 3번으로 명시해놨는데 이 세계관을 지금 제이미 다이먼이 월가가 채권 더 이상 안 사줄 거야, 까불지 말고 규제 풀어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너 월가 죽이려고 하지 마, 글로벌리스트 죽이려고 하지 마. 두 번째, 로키드 마틴 F-35 더 사, 국방비 증액해, 드론이야 까불지 말고 국방비 더 써. 세 번째가 중국 가만 놔둬. 중국이 값싸게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역 적자를 내지 않으면 자본 수지 흑자도 없어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의 세계관을 조목조목 반박한 거예요. 네가 아젠다 47에서 밝혔던 그 세계관, 그런 거 때려쳐, 까불지 말고 1, 2, 3번 절대 하지 마 라고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경고장이었어요. 이 제이미 다이번의 그 경고를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냥 내가 일부 후퇴한 거야, 나는 내 사업을 계속 할 거야, 그리고 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판단하면 잠깐 후퇴해서 눈치를 보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월가 힘이 역시 월가는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력이구나 라고 트럼프가 현실 자각을 했다면 이 생각이 지속될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게 트럼프 개인의 생각인가, 아니면은 어떤 시대적 요구인가,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거대한 흐름인가, 아니면 트럼프 개인의 어떤 집권을 위한 전략이었는가. 첫 번째 그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세계화의 부작용, 그러니까 세계화의 부작용이란 게 뭐냐면 애덤 스미스, 리카도, 레이건 등등이 얘기하면서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면서 실제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나, IMF나 그 WTO 같은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지난 50년간 세계화에 의해서 세계 경제는 양적인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개발도상국들은 여기에 반사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실제로 부가 늘어났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제 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사실 봤어요. 물론 이제 고통도, 거기에 비용도 많이 치렀지만. 근데 선진국들, 이미 부자나라였던 선진국들은 자유무역화가 되면서 크게 이득을 못 봤어요. 이득은 봤지만 더군다나 선진국들은 양극화라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겪었어요. 금융, 월가는 부자가 되고 제조업자들은 망하는, 이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사실은 세계화의 어마어마한 부작용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선진국들의 중산층들이. 그 선진국들의 중산층들이 이 세계화의 부작용을 인식하면서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계화를 없애야 된다.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의 중산층들이고 백인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집권한 게 트럼프니까. 그러면 이 세계화의 어떤 반작용으로서의 반세계화 개념은 거대한 세계사적인 흐름이에요. 그 트럼프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이 고통받는 중산층들, 몰락한 중산층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면서 다시 정권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계화 작업은 트럼프가 아니어도 계속 된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일관되게 또라이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건 별개지만 어쨌거나 반세계화 작업은 계속 될 거다. 두 번째는 월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달러 패권이 월가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익 모델이긴 한데, 이 달러 패권을 이 월가는 언제든지 내동댕이 칠 수 있어요.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은 미워도 어떻게든 바꿔서 사람 만들려고 하겠지만, 내가 남 자식이 왔는데 맨날 사고만 쳐. 그러면 언제든지 갖다 버릴 수 있겠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비유가 좀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비유가 좀 그런데, 지금 월가 입장에서 달러는 이득의 수단이지 자신들의 정체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파운드화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달러로 갈아탄 사람들이에요. 브레튼 우드 세대 때부터 자신들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파운드화를 버리고 달러를 갈아탔죠. 달러가 썩어서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죠. 근데 월가는 지금 그걸 자각하고 있어요. 달러가 지금 썩어 문드러졌는데 내가 이거를 회생시킬 거냐 아니면 대안으로 갈아탈 거냐인데 두 가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월가는. 일단 수명 연장을 하자. 당장에 버리지는 말자.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득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달러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안이 뭔지를 찾자.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도 유지하면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장에 발을 디딘 거죠. 월가도. 하지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는 달러 패권에 유리한 방향대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죠, 시장에는. 왜냐면 아직까지는 주된 수익은 달러니까. 하지만 월가도 더 이상 달러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갈아탈 거예요. 큰 흐름은 결국은 반세계화로 간다. 보호무역주의로 간다. 반달러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단기적인 흐름에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트럼프를 저지시켰고 이 저지시킨 힘이 작지 않다.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거를 느끼고 내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독립전쟁을 계속할 수 없구나. 그럼 나는 내가 사령관 자리를 내놓고 나는 내 사업으로 돌아갈래. 이제 제야로 돌아갈래. 돌아갔죠. 왜냐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천재인데 트럼프가 지금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그냥 일시적인 어떤 충돌이었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에게 한 발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우리 사업을 계속하자고 했을 텐데 한 발 숙이긴 했어요. 빌 에크먼이 이제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계속되든 브로메스가 계속되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말이야라고 동조했어요. 트럼프가 거기에 동조 안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토사구팽을 당한 거예요. 내가 월가하고 대차게 한번 싸워볼 텐데 내가 직접 싸우기엔 위험하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어떤 또라이 돌격대장을 데려다가 네가 한번 싸워봐 그랬는데 월가가 반발하니까 내가 지금 이 돌격대장을 내가 자르지 않으면 이 월가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없겠다. 그래서 돌격대장을 좀 자른 거죠. 이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얘기를 트럼프가 귀담아 듣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계사적인 어떤 변곡점을 지난 이 흐름이 지금 월가나 트럼프에 의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좀 늦춰질 수는 있지만. 트럼프는 여기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월가하고 조금 다시 대책에 한번 붙어볼 거냐 아니면 월가 얘기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제 수정안으로 수정주의로 가서 내 개헌을 관철시킬 거냐라는 거죠. 트럼프의 캐릭터상 패배를 인정하거나 완전히 물러서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주의자인데 대책에 들어오는 지금 이 월가의 어떤 반발을 무시하고 그냥 자신의 개헌을 계속 밀고 나간다? 이러지도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월가의 이 반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월가가 왜 이렇게 달러 패권에 집착하는가라는 건데 한 축은 달러 패권에 집착하는 거예요. 일단 단중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는 달러 패권이 아직 유효하니까 자신들의 그 가장 주된 수익원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왜 이렇게 월가가 반발을 할까? 대안이 있다면 달러를 버려도 되는 건 당장에. 달러를 버린 그 다음 단계에서 패권 구도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월가가 전 세계 글로벌 세계화에서의 어떤 경제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달러라는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행권이에요. 이슈할 수 있는 권리,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권리. 세뇨리지 효과가 미국 재무부가 가져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월가가 가져가죠. 우리가 얘기한 주저이익이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힘이 지금 달러와 국방비에서 나오거든요. 군수산업. 그러니까 로켓 마틴이나 보잉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 5대 군수산업체들의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이 30%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산업은 사실 월가의 산업이에요. 국방산업과 달러의 발행권이 미국의 패권인데 이 미국의 패권 산업을 다 월가가 장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패권 산업을 월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마크 조종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민주당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근데 트럼프는 세계화주의자들 무찌르겠다고 하면서 세력을 형성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여기서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빅테크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주의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건너와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가장 혐오했던 정치를 지금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한번 물러섰지만 피터 틸은 계속 건재하게 있죠. 조용히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피터 틸은. 일론 머스크는 당차게 화끈하게 짧게 했잖아요. 둘이 완전히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세력이에요. 근데 이 세력들이 왜 워싱턴으로 왔나? 아까 얘기했지만 EU와 민주당의 규제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규제를 깨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규제를 깨기 위해서는 규제를 깨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안을 만들려면 기득권이 돼야 돼요. 기득권이 되려면 워싱턴으로 가야죠, 미국에서. 이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트럼프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 이 빅테크 쪽에서 강력한 자본이에요. 지금 한 20년 전만 해도 그 S&P의 10대 그룹을 딱 치면 가장 많이 나온 게 금융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그 시가총액 10대 그룹을 딱 치잖아요. 거의 100% 빅테크예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가총액을 다 합하면 17조 달러예요. 17조 달러. 이 시가총액을 다 합하면 미국의 지금 국채를 절반을 갚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금융사들, 그렇게 지금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월가 금융사들, 10대 금융사들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7조 달러가 빅테크 시가총액인데 미국 월가 금융사들, 10대 금융사들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니까 그 세력들이 굴릴 수 있는 자본력하고는 또 별개예요. 월가 금융사들이 지금 자신들이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이 운용 자산이 10조 달러예요. 블랙록 하나가. 그러니까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투자은행들이 어떤 규제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면서 그때부터 투자은행보다는 자산운용사들이 훨씬 더 이제 돈을 많이 굴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치고 나온 게 블랙록이에요. 라리 핑크에. 그리고 이제 그 전체 그 10대 그 금융사들이 굴리는 자산 규모가 47조 달러예요.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 그 JP 모건이 운용하는 고객들의 자산을 다 합하면은 미국의 부채를 갚고도 10조 달러가 남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아직까지 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빅테크는 그냥 자기 돈, 내가 언제 주식을 팔면 내 돈이 되는 돈이 17조 달러예요. 만만치 않죠. 근데 이 빅테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예요? 가장 우리가 지금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는 사업이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이게 공통적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잖아요. 원래 지금 현재 달러 패권의 구조는 페트로달러잖아요. 석유라는 에너지와 그 석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게끔 해놓은 원자재와 화폐 간의 커플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빅테크들의 AI 사업하고 휴머노이드 사업하면서 지금 전기를 테라바이트 단위로 쓰는데 지금 2030년, 2040년이 되면 지금 전기보다 3배, 4배, 많게는 30배까지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픈 AI 하나의 데이터 센터 하나가 노르웨이 전기를 쓴다고 하니까 AI 사업체들, 빅테크들한테 가장 민감한 에너지가 전기예요. AI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소형 핵 융합 발전이라고 해서 SMR이라고 해서 쉽게 해서 발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라든지 모든 게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 소형 원자로 발전소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인수하거나 발전소 사업을 차린 거죠. 쉽게 가면 페트로달러의 어떤 구조를 보면 산유국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빅테크들이 전기의 생산자들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소비자이면서 가장 강력한 생산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기 그 공급 체인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단순하게 전기차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테슬라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전기차 사업만 그 일론 머스크 하겠다고 한다거나 뭐 스페이스 X가 그냥 단순하게 로켓 그 발사체 사업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사업 구조를 하나하나 보면 전기 저장 장치를 전 세계에 보급시키고 태양광 발전을 해서 구독 서비스로 내가 전 세계에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양광 발전으로 화성에서 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이거를 마이크로웨이브로 어떤 허브에다가 쏜 다음에 전력 저장 장치로 디스트리뷰션을 해서 전 세계에 내 전기를 공급하겠다. 전기를 가장 값싸게 공급하려면 태양광을 써야 되고 핵융합 발전을 써야 되고 그 일론 머스크는 빌 게이츠하고 한 가지 다른 생각이 핵융합 발전에 대한 생각은 똑같은데 빌 게이츠나 샘 올트먼은 핵융합 발전기를 만들겠다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그걸 왜 만들지? 핵융합 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발전원이 뭐냐면 태양이거든요. 태양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가 왜 저 태양 에너지를 쓰면 되지? 왜 우리가 소형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야?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태양의 핵융합 발전 에너지를 갖다가 쓰면 돼. 그러니까 화성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장난반 진단반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전력 공급망에서 전력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슈퍼앱, 금융앱. 결제 단계에서도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화성이나 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값싸게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독점 사업자가 되는 방법이지만 내가 이거를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송금해야 되고 환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기 스위프트망을 써서 수수료내요. 은행들한테 수수료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앞으로 블록체인망을 이용하면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전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빅테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에너지 공급망의 서플라이 체인을 장악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석유 자원에서 전기 자원 넘어갈 때 전기 자원의 공급 체인을 빅테크들이 장악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공급 체인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금융망을 만들겠다는 거. 이 금융망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기료를 결제 수수료를 가장 낮추는 방법으로 암호화폐가 이 빅테크들에게 채택될 거라는 거. 그럼 이거를 지금 월가 입장에서 보면 얘네는 지금 석유 사업, 군수 사업, 달러 사업으로 돈을 버는 애들인데 석유가 전기로 대체된다. 달러가 암호화폐로 대체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대출 사업, 금융 사업, 결제 사업이 서서히 빅테크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트럼프가 연합해서 뒷배 역할을 해주겠다고 선언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화장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적이 트럼프이면서 동시에 빅테크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월가가 지금 견제하려고 하는 거는 트럼프이면서 동시에 빅테크인 거예요. 월가 견제하려고 하는 세력이. 그러면 월가는 지금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네가 빅테크를 선택했지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을 칠 수밖에 없어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이 이제 출연하게 된 계기가 됐고, 또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비트코인 시세나 비트코인 어떤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에 비트코인 사지 말고 총알 사라,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 국방자산을 증액하라고 하면 되지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라고 했을까? 그 발언을 굳이 했을까? 트럼프가 그 발언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 그 행정부의 어떤 기류, 일론 머스크가 퇴각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앉히려고 했던 나사 국장을 트럼프가 이제 원래 계획을 철회하고 일론 머스크의 말을 귀담아 듣던 거에서 지금 현재 스콧 베센트 국무장관, 그러니까 헤지펀드 대부 중에 하나였던 스콧 베센트 국무장관 월가 연결고리예요. 스콧 베센트 국무장관의 얘기를 상당히 귀담아 듣고 있다라는 이 분위기 속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월가의 얘기를 트럼프가 굉장히 귀담아 듣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와중에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 사지 마라라고 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시니시아 루미스 법안도 있지만 데이빗 sak스라고 하는 크립토 짜르에게 트럼프가 세금을 쓰지 말고 비트코인을 100만 개 매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와라. 스콧 베센트와 상무장관한테도 얘기했고 데이빗 sak스한테도 얘기했는데, 스콧 베센트는 월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의 그 말에 반응은 하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하워드 러트닉과 지금 데이빗 sak스라고 하는 상무장관 그리고 크립토 짜르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디어는 이미 초안이 나왔을 거라고 봐요. 지금 거의 3월 6일부터 시작해서 석 달이 지났으니까 100일이 지났어요. 초안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 이 초안을 가지고 트럼프가 어떤 고민을 할까? 내가 100만 개를 사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또 제이미 다이먼이 채권 시장을 움직여서 나를 괴롭힐 텐데 내가 암호화폐를 사겠다고 발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당장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 반전의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트럼프가 정말 또라이라서, 트럼프가 또라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영악한 이제 협상가인데 지금 물러섰잖아요. 이 물러섰다는 거는 지금 협상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 앞으로 가기가 좀 힘들다. 근데 여기서 정말 또라이, 진심 어린 또라이라서 나 월가랑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한번 붙어볼게, 이거라면 밀고 나가겠죠.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일관되게 영악한 협상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한 발 물러선 이상 이건 전략적으로 좀 물러섰다는 건데, 다시 진격 앞으로를 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뭐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월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크립토에 대해서 어떤 그 입장 변화가 생기기 전에 백악관이 지금 크립토 시장에 뭔가 정책을 선제적으로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악재죠. 저도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재라고 하는 이 발언이 나가서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저한테도 손해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럼 암호화폐 시장이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건가? 반대로? 아니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 있죠. 그 속성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건데, 그 속성을 월가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데, 그 속성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용하는 건데,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변화했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좋은 이 속성, 사람들이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이 속성이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속도는 바뀌겠죠. 트럼프가 지금 완행열차로 가고 있는 그 기관차를 갑자기 KTX로 바꿨는데, 이 KTX 엔진으로 바꿔준 이 엔진을 떼버린다고 이 열차가 안 달리진 않아요. 이미 구조화가 됐어요. 열차는 지금 철길에 올라가서 계속 달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속도는 조금 단기적으로 느려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속도를 다시 올리는 어떤 트리거는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월가한테 굴복한 건 아니다. 다시 언젠가는 진격 앞으로 할 거다.
상황을 보고, 그리고 월가도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완전히 막겠다, 이건 아니에요. 월가도 지금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짜고 있어요. 다만 자기들이 그 준비할 수 있는 더 시간, 그리고 달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이익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짤 때까지 계속 지금 이 구조가 완벽히 이양되기는 싫은 거죠.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변화가 언제 다시 트리거가 올까, 이게 이제 그걸 좀 기다리는데, 그게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